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인체에 작용하는 힘, 포스, 토크, 모멘텀, 레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고 지난번 강의가 키네지올로지가 왜 중요한지랑 그리고 힘, 포스 뭐 이런 키네틱스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오늘은 그 다음으로 키네매틱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스테빌리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3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난번은 힘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은 그 힘이 관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절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운동 형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텐데, 키네매틱스라는 거는 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움직임 자체만을 기술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키네지올로지가 무엇인지, 키네지올로지가 재활에서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키네지올로지는 크게 운동역학 키네틱스랑 운동형상학 키네매틱스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는 특히 키네틱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힘, 토크, 모멘트, 팔, 뭐 지뢰, 이력, 이형, 삼형 이런 거 해가지고 봤었죠. 오늘은 운동형상학, 그래서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나라는 것은 운동형상학,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다루는 뼈 운동형상학이랑 관절 운동형상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뼈 운동형상학이라고 하면은 그 뼈 운동형상학을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이것들인 거예요. 운동면, 돌림축, 자유도, 운동사슬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뼈 운동형상. 뼈 운동형상은 말 그대로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뼈 운동형상학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움직임이 일어나는 면이 있죠. 어떤 위치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우리가 움직임의 면, 운동면, 플랜이라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플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상면. 그래서 우리 몸을 좌우로 나누는 면을 말하는 거고, 전두면은 우리 몸을 앞뒤로 나누는 면을 말하는 거고, 수평면은 우리 몸을 위아래로 나누는 면을 말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은 다 시상면, 전두면, 수평면을 기준으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면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의 좌우를 이렇게 나누는, 죄송합니다. 내 몸의 좌우를 나누는 면인데, 이 면을 따라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 면에서 따라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니까 굴곡이랑 신전, 발목에서는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그리고 척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서 플렉션, 익스텐션이라 하기도 하는데 포워드 밴딩 혹은 백워드 밴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시상면에서 사지탈 플랜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고, 전두면, 프론탈 플랜에서 일어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두면은 내 몸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프론탈 플랜은 어쨌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앞뒤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 외전, 내전, 그렇죠? 라테럴 플렉션. 팔 같은 경우에는 라디얼 데비에이션, 울라 데비에이션, 엄지 쪽으로 기우는 거, 새끼손가락 쪽으로 기우는 거. 그 다음에 발은 뭐 인벌전, 에벌전, 이런 움직임들이 전두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인 거고, 마지막으로 수평면. 수평면은 우리가 가로면이라도 해가지고 호리존탈 플랜이라 하기도 하고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도 하는데, 신체를 위아래로 나누는 면에서, 그래서 이 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인데 대부분 회전이 되는 거죠. 그 면에서 일어나는 것들,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축회전하면 악시알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운동면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돌림축 같은 경우에는 운동면이 있으면은 그 운동면에 수직으로 있는 축을 돌림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두면 같은 경우에는 앞뒤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두면에서 앞뒤축을 기준으로 어브덕션, 어덕션, 라테럴 플렉션, 울라 라디얼 데비에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면 되고, 안쪽 가쪽 축은 안쪽에서 가쪽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있는, 얘는 시상면에 수직하게 있는 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상면을 따라서 안쪽 가쪽 축을 중심으로 굴곡, 신전, 플렉션, 익스텐션, 돌지, 플란타, 포워드 밴딩, 백워드 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직축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면은 로테이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악시얼 로테이션이라기도 하고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이런 운동면이라든지 혹은 돌림축,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운동을 설명하려면은 그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흔히 말하는 그 운동의 기준이라는 게 이 면이랑 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책에서 뉴만 키네졸로지 책에서 설명을 계속 하다 보면 운동을 할 때 무슨 면에서 무슨 축을 기준으로 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알아야지 그 운동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을 때 책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런 약속된 용어들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거 전두면, 뭐 시상면, 전두면, 수평면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뼈 운동 형성학에서 중요한 게 운동 사슬인 거죠. 뼈 운동 형성학이라는 거는 뼈가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얘기하는데 이 뼈의 움직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위부를 중심으로 원위부가 움직이는 거. 반대로 원위부가 있고 근위부가 움직이는 거. 대부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상체 움직임들은 대부분 열린 사슬 운동이 되는 거죠. 근위부를 기준으로 원위부가 움직여서 뭔가를 갖고 오고 집어오는. 상지의 움직임, 약간 기능적인 움직임들이 이런 열린 사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고, 뭐 푸시업이나 뭐 운동할 때는 푸시업이나 뭐 벽을 밀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닫힌 사슬 운동이기도 하지만 주로 대부분 열린 사슬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닫힌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위부가 고정이 되고 근위부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하체, 발이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채로 무릎이나 고관절, 척추가 움직이는 것들을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운동 형상학에서 책에서 설명을 할 때는 근위부를 기준으로 원위부 혹은 원위부를 기준으로 근위부의 움직임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골반이랑 고관절을 봤을 때 골반을 기준으로 고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하는 것들이랑 고관절을 기준으로 골반이 움직이는 걸 설명하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해 주는 게 좋고, 근위부가 움직이냐 원위부가 움직이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위부가 움직이면 닫힌 사슬이 되는 거고 원위부가 움직이면 열린 사슬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열린 사슬 운동이랑 닫힌 사슬 운동이 완전 그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죠. 일단 열린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위부가 움직이게 된다 보니까 보통 근위부가 있고 원위부, 단관절이 움직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단관절 하나만 움직이게 한다면은 그 관절을 움직이는 주동근 하나만 타겟팅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열린 사슬은 단일 관절의 움직임이고 특정 근육 활성화를 시키기에 좀 더 유리한 거예요. 대신에 이런 열린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가해지는 전단력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팔에 아령을 들고, 잘 안 보이네. 아령을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령을 하나 들고 팔꿈치를 굽힌다라고 하면은 무게는 이렇게 내려가려는 힘이 생기는 거고, 내 관절에서는 이 부분이 위로 올리려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관절은 약간 이런 힘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전단력이라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전단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단일 관절을 움직이면서 특정 근육을 자극하기에 좋기 때문에 초기 재발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닫힌 운동 사슬 같은 경우에는 원위부가 고정되고 근위부가 움직이는 사슬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발을 고정해 놓고 무릎만 움직이는 거 할 수 있기는 한데 쉽지 않죠. 발이 바닥에 있는 채로 무릎만 뒤로 굳히고 무릎만 굴곡하고 고관절이나 척추 움직임 없이 한다면은 거의 넘어지는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닫힌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발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발목이랑 무릎이랑 고관절, 척추까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관절의 움직임들이 되는 거고, 여러 관절이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여러 근육들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닫힌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위부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체중 부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을 때 발바닥에 붙이고 서 있으면 체중 부하가 되는 거죠. 푸시업 같은 걸 할 때 손바닥을 붙이게 되면 체중 부하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관절에 압박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압박력이 증가하는 게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적당한 자극이 들어가고 적당한 부하가 주어져야지 우리 근육들이 더 잘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 부하들이 들어가야지 연골이나 관절의 순환도 잘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닫힌 운동 사슬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거나 고유 수용성 감각을 향상시킬 때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좀 스테빌하지 않은 좀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한다든지, 푸시업을 할 때도 바닥에 뭐 다른 걸 깔고 뭐 이렇게 푸시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그 근육의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고 고익수용성 감각 입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관절들이 움직이고 함께 움직이는 협응을 높이기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능적인 움직임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부상 예방이나 혹은 스포츠에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친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에서는 조금 후기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만약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무릎 근처에 있는 근육들, 개별 근육들의 활성화를 조금 먼저 시키는 편이고, 그 이후에 다친 사슬 운동을 통해서 안정성이나 고익수용성 감각이나 아니면 스테빌리티, 아니면 뭐 펑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재활의 순서를 약간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뼈 운동 형상화, 오스테오키네매틱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눈에 보이는 뼈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관절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가를 바라보는 게 관절 운동 형상인 거죠. 아스로키네매틱스인 거죠. 그래서 아스로키네매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절놀이, 조인트 플레이, 어세소리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뼈와 뼈가 만난 게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오스테오키네매틱스라면은 이 사이에서 뼈 사이는 만나는 이 관절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죠. 이것들을 우리가 아스로키네매틱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절 운동 형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는 롤링, 슬라이딩, 혹은 글라이딩, 혹은 스핀, 이게 세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롤링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우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관절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 관절이 굴러간다는 거는 결국 여기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굴러가야지만이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롤이 있어야지, 구르기가 있어야지 뼈의 돌림 운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뼈의 첫 번째 지점과 이쪽 뼈의 첫 번째 지점이 만났다가, 그리고 이렇게 보여줄게. 이쪽 뼈와 이쪽 뼈 관절이라면 첫 번째 지점끼리 만나고, 두 번째 지점끼리 만나고, 세 번째 지점끼리 만나고, 네 번째 지점끼리 만나고. 그래서 자꾸 서로 다른 지점들이 서로 만나가는 것들을 구르기, 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차가 바퀴가 우르잖아요. 바퀴도 결국 바퀴 1면과 2면이 자꾸 지면의 다른 면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 점이랑 만나는 것들을 구르기, 롤이라고 하게 되고, 미끄러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미끄러짐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롤이 이렇게 일어나는 동안 계속 위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롤만 있으면은. 근데 위로 올라가는 동안 슬라이딩, 미끄러짐이 나타나면은 얘를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관절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자꾸 구르기만 하면은 벗어날 거 아니에요. 이 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끝도 없이 누르면은 관절이 이렇게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올라가는 동안 얘가 미끄러져 내려와서 관절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딩 혹은 글라이딩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슬라이딩, 글라이딩이 제일 중요한 게 관절의 중심을 움직이는 동안 관절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한 점이랑 여러 점이 만나는 거죠. 이 점에서 이 점, 이렇게. 그래서 얼음 위에서 내가 미끄러져 가면은 내 발바닥은 붙어 있는데 얼음은 자꾸 다른 면을 만나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을 미끄러짐 슬라이딩이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핀 같은 경우에는 한 점 위에 한 점이 만나서 도는 걸 스핀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롤이 있어야지 실제로 오스테오키네매틱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굴곡이 일어날 수 있고, 외전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롤만 일어난다고 하면은 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관절면이 이만큼 한데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밖에 못 움직이는 거죠. 근데 대신 내가 슬라이딩이 있으면 여기서 미끄러지면 계속 관절 중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롤은 움직임을 만드는 데 중요한 거고, 그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관절 중심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때는 슬라이딩이 중요한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롤이랑 슬라이딩 때문에 우리 도수치료 테크닉들이 많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수 치료하는 사람들, 물리치료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있는 메이틀란드, 칼템보, 뭐 멀리건 컨셉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관절의 아스로키네매틱스를 이용한 치료 방법들인 거예요. 거의 한 1950년대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계속 꾸준히 인기가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매뉴얼적인 그냥 패시브한 치료 컨셉에서 좀 넘어가서 운동이나 움직임 재교육, 모터 컨트롤 쪽으로 넘어가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중요한 게 볼록 오목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관절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슬라이딩이랑 글라이딩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롤링 일어나겠죠. 근데 롤링 일어나는 동안 슬라이딩 혹은 글라이딩이 일어나야지 관절의 회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치료사들이 하는 테크닉, 관절을 치료하는 테크닉이라는 게 칼템보, 메이트란드, 멀리건 컨셉 같은 게 이 글라이딩 방향을 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팔을 외전하는 동안에는 팔을 외전하는 동안 팔이 올라가려면은 관절 안에서는 상완 골두가 아래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죠. 하방 혈주가 일어나야 하는데 하방 혈주가 안 일어나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구조물을 충돌하게 되고 위에 있는 뭐 회전근개나 벌자, 벌자 우리말로 뭐라지? 어쨌든 벌자 이런 것들을 자꾸 찝으면서 뭐 통증이나 문제들을 만들게 되니까 외전이 안 될 때 하방 혈주를 만들어주는 치료 테크닉들을 적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법칙이 볼록 오목 법칙이라는 거예요. 컨벡스 컨케이브 룰인데, 이게 관절이라는 거는 결국에 오목한 면이 있는 거고 볼록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이 만나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데, 이 볼앤 소켓이 참 정확하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게 고관절이나 경관절 같은 경우에 볼앤 소켓이 좀 정확하게 되어 있죠. 무릎 같은 경우에는 볼앤 소켓이 막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티비아가 좀 편편하니까 편편한 위에 둥근 피머가 올라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살짝 뭐 연골 덕분에 오목한 면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피머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머가 자꾸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피머가 볼록인 거고 티비아가 오목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첫 번째 그림 A에서는 티비아를 기준으로 피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키네매틱이 되는 거죠. 닫힌 사슬이 되는 건데, 티비아를 기준으로 피머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피머가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롤을 하는 동안 피머는 반대로 뒤로 슬라이딩을 하게 돼요. 그게 볼록한 면이 움직이면은 롤이랑 슬라이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반대로 피머가 고정되어 있고 티비아가 움직이는 거죠. 티비아가 접혀 있다가 이렇게 익스텐션 신전을 하게 되면은 롤 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슬라이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볼록은 롤과 슬라이딩이 반대 방향, 오목은 롤과 슬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 실제로 적용해 본다면은 이 사람이 환자분이 와오셨는데 니의 익스텐션이 다 안 되는 거예요. 풀 익스텐션이 안 되고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풀 익스텐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티비아를 잡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당겨줘야겠죠. 익스텐션을 하는 동안 티비아를 당겨줘야지 니의 익스텐션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대신 내가 피머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한다고 하면은 티비아를 펴는 동안은 피머는 뒤로 밀어줘야 하는 거죠. 롤링이랑 반대 방향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료사들이 조인트에 대한 치료를 한다라고, 관절에 대한 치료 테크닉들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관절의 볼록이 어느 면이고 오목이 어떤 면인지를 다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치료사들, 특히 관절을 치료하는 테크닉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티비아를 익스텐션이 안 되는데 티비아를 뒤로 밀어주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효과가 없겠죠. 오히려 티비아를 뒤로 밀어주면 익스텐션이 더 잘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절면, 여기에 관절면에 뭐가 볼록이고 뭐가 오목인지, 어깨에서도 어디가 볼록이고 어디가 오목인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관절 운동 형성하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관절 운동 형성에서 아까 롤이나 글라이딩이 일어나야지 실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원인,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슬라이딩이 제한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거죠. 롤이 안 일어나면 당연히 움직임이 안 일어나는 거고, 롤만 일어나고 슬라이딩이 안 일어나도 움직임이 크게 일어날 수 없죠. 오케이? 어쨌든 롤이나 슬라이딩 같은 이런
관절 내에 조인트 플레이가 있어야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런 슬라이딩이나 글라이딩이 안 된다는 거는 LOM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가동 범위 제한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과정 범위 제한이 생기는데 롤은 좀 일어나는데 슬라이딩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깨가 외전을 하는 동안 위로 롤해서 올라가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하방할주가 일어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서 부딪히게 되겠죠. 혹은 내가 회전을 하는 동안, 내회전을 하는 동안, 앞으로 굴러가는 동안 뒤로 후방할주가 일어나야 하는데 뭔가 다른 원인들로 인해 후방할주가 안 일어나면 이 롤이 가면서 앞쪽으로 더 밀리게 되죠. 그럼 앞쪽에 있는 상하 이두근 같은 것들을 자꾸 자극하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엔 통증이나 질환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스로키네매틱이 중요한 이유가 아스로키네매틱이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움직임의 제한도 생기는 거고 그게 통증이나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팔꿈치에 움직임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팔꿈치가 접혀야지 내가 무언가를 들고 와서 먹을 수 있는데 안 접히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지는 않죠. 안 접히면은 목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안 되면 척추를 최대한 많이 써서 어떻게든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패턴을 우리가 보상 패턴, 컴펜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 몸은 가동 범위 어딘가에 아스로키네매틱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거나 혹은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움직임 대신 다른 움직임을 선택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상작용이 처음에는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계속 얘를 안 쓰고 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여기에 탈이 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잘못된 보상 패턴이 처음에는 내 몸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문제가 있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패턴이긴 한데 이게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의 움직임 패턴이 손상이 되는 거죠. 잘못된 비정상적인 혹은 비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이 되는 거고 그 움직임 패턴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결국 그게 우리 조직에 부하를 가하면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아스로키네매틱스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관절 내의 움직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엔 가동 범위 제한도 만들고 통증도 만들고 잘못된 운동 패턴도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보면은 대부분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움직임이 불편하고 움직임에 통증이 생기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스로키네매틱스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내가 그걸 치료하려면 당연히 아스로키네매틱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스로키네매틱스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픈 팩 포지션이냐 크로스 팩 포지션이냐, 그러니까 열린 위치, 닫힌 위치 두 가지를 말하게 되죠. 열린 위치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접합성이 최소가 되는 부위인 거예요. 관절이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조금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접촉 부위가 좁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린 위치 같은 경우에는 끝범위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위치들이 좀 열린 위치인데 좀 많이 열리는 위치들이 있기는 해요. 자,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다 펴지거나 한쪽으로 다 굽혀지게 되면은 관절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앞쪽의 조직도 좀 느슨할 거고 뒤쪽에 있는 조직도 좀 느슨할 텐데 쭉 이렇게 다 접히게 되면은 뒤쪽은 좀 느슨하다 하더라도 앞쪽 조직들은 되게 많이 당겨질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중간 범위에 있게 되면은 이 조직들이 앞쪽에 있거나 뒤쪽에 있는 인대, 관절랑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느슨한 위치가 된다는 거는 관절의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롤링, 글라이딩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기 쉬운 거죠. 특히 글라이딩이 일어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관절 테크닉을 적용할 때는 대부분 관절의 열린 위치를 찾아요. 그래서 가장 주변 조직들, 가장 주변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들이 느슨한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서 조인트 플레이, 그러니까 뭐 허방할주든지 후방할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테크닉들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열린 위치가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앞, 뒤, 좌우가 다 좀 느슨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캐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조금 이 열린 위치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팔이 부러져서 손목을 고정해야 하는데 이래놓고 고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정을 한참 하고 나면 여기는 너무 단축되고 여기는 너무 늘어나 있겠죠. 그래서 중간 범위 약간 기능적인 살짝 약간 익스텐션 된 위치에서 고정을 해주는 거군요. 어쨌든 우리가 고정하는 위치를 정할 때도, 캐스트 같은 걸 할 때도 약간 열린 위치랑 기능적인 포지션을 고려해서 이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닫힌 위치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접합성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관절이 이렇게 다 제일 잘 맞물려 있는, 내가 제일 접촉 부위가 넓은 부위가 되고, 이런 걸 보통은 조금 안정성이 높은 위치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안정성이 제일 접촉 부위가 클수록 안정성이 높다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안정성이 최대가 된다는 건데, 내가 관절이 아까 했듯이 이렇게 끝까지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더 움직이고 싶어도 이쪽에 있는 조직들이, 앞쪽에 있는 조직들이 텐션을 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관절놀이도 좀 최소화가 되는 거고, 얘가 이 조직이 최대한 늘어나는 거는 결국 제일 끝범위까지 갔을 때 제일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닫힌 위치는 대부분 제일 끝범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닫힌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작용이 제일 적어져요. 니 같은 경우에는 풀 익스텐션 했을 때가 닫힌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제일 다 펴져 있는 거니까 니가 여기가 끝인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최고 굴곡된 게 끝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최대한 신전시켜 놓는 게, 그러니까 다리를, 무릎을 펴고 서 있는 게, 혹은 약간 백니 방향으로 백니를 만들어 놓고 서 있으면은 관절에다가 모든 부하를 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닫힌 위치에서는 보통 근육의 작용이 좀 더 적게 들어가게 되고, 관절 뼈대에다가 부하를 더 많이 주게 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팔로 무언가를 지지하고 서 있어야 할 때, 이렇게 굽힌 채로 들고 있는 거는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죠. 쫙 펴고 있어야지 관절이 닫힌 위치가 되면서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그게 관절에는 안 좋기는 한데 버틸 수 있는 힘은 더 크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반대로 열린 위치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약간 느슨한 위치에 되어 있으니까 근육으로 그 관절의 움직임을 잡아줘요.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팔을 펴고 말지 않고 굽힌 채로 무언가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 관절은 언제든지 굽혀질 수 있는 상태인데, 굽혀지지 않으면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이 훨씬 더 많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릎을 딱 펴고 서 있을 때는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지 않는데, 무릎을 살짝 굽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대퇴사두근이랑 햄스트링 같은 여러 근육들이 같이 수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린 위치에서 중요한 게, 열린 위치에서 체중 부하를 하게 되면은 코 컨트랙션들이 만들어져요. 코 컨트랙션이라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주동근, 협력근, 기라근근들이 한꺼번에 수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열린 위치에서 체중 부하를 하게 되는 것도 나중에는 또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안정성을 만들기 좋은 치료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게 끝이 나가는데, 이걸 우리가 임상에서 적용한다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발목의 가동성이 제한됐을 때 발목에다 밴드를 걸고 하는 이런 운동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운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발목에 돌지 플렉션을 하려고 하면은 속에 있는 탈루스, 뭐죠 우리말로? 아무튼 내가 발목에 돌지 플렉션을 하려고 하면 탈루스가 뒤로 밀려 들어가는 움직임이, 후방 할주가 일어나야 하는데, 발목에 가동성 제한이 있는 경우에 밴드를 탈루스에다 걸고 뒤쪽으로 당겨놓고 그 상태에서 발목을 굽히는, 그러니까 돌지 플렉션을 만드는 운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한된 후방 할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한된 아스로키네매틱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치료사가 직접 하게 되면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가 뒤꿈치 종골을 잡고 위에 탈루스를 컨택해서 탈루스로 후방 할주를 밀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목 아픈 사람들한테 특히 이 집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많이 쓰는 건데, 밴드 같은 거를 요 목에 그 SP나 TP 같은 데 걸어 놓고 그거를 파셋,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 척추의 파셋 방향으로 당겨주는 거죠. 서베이커 같은 경우에는 30도 정도? 그죠. 30도 정도라고 대략 얘기를 하죠. 그러면 30도 방향으로 당겨주면서 신전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목에 신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신전에 제한이 있고 통증이 있는데, 이 제한이나 통증이 조인트 플레이, 그러니까 이 파셋에서의 신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려워지는, 말이 많아지는데, 신전을 하게 된다면은 6번 경추랑 그 위에 5번 경추가 있잖아요. 신전을 한다라는 거는 6번 경추를 기준으로 5번 경추가 뒤로 아래로 밀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5번 경추를 기준으로 6번 경추가 앞으로 위로 밀려가야지만 신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조인트 플레이가 안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건이나 이런 걸 걸고 5번 경추에다 걸고 5번 경추를 앞쪽 위쪽으로 당겨주면서 신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아스트로키네매틱의 조인트 플레이를 만들어주면서 움직임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컨셉을 우리가 멀리건이라고 하는 거죠. 멀리건 테크닉의 컨셉인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조인트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나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인트 플레이를 만들어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혹은 이렇게 조인트 플레이를 만들어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런 테크닉들을 적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을 드는 동안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의 하방 할주나 상완골의 외회전이 안 일어나서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견갑골의 움직임이 안 나와서, 내가 팔을 이렇게 들려고 한다면 견갑골이 상방 회전되고 후방 경사되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안 나와서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로 사용하기도 하고 치료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팔을 드는데 중간에 걸린다거나 찝히거나 아니면 제일 끝에서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 한 손은 하각을 잡고 한 손은 위에 상연을 잡은 채로 하각을 상방회전 방향으로 같이 밀어주는 거죠. 환자가 팔을 드는 동안 내가 상방회전을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테스트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환자가 혼자 들었을 때는 뭔가 불편한데 내가 견갑골을 상방회전 후방 경사 방향으로 움직여 줬을 때 움직임이 편해진다. 그럼 이 사람은 뭐인 거예요? 다른 문제보다는 견갑골의 상방회전 혹은 후방 경사가 잘 안 일어났기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해졌던 거죠. 이걸로 테스트로 사용하기도 해요. 테스트로 많이 써요. 이게 스캐플러 어시스턴스 테스트라고 SAT 테스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테스트들이 있어요. 테스트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내가 뭐 견갑골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활성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견갑골 자체를 내가 조금 만져서 손으로 움직이고 모빌라이제이션들을 해준다든지 이런 치료 테크닉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멀리건처럼 팔을 드는 동안 내가 견갑골의 후방 경사랑 상방 회전을 보조해주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그 패턴이 익숙해지면은 내가 상방 회전 후방 경사 힘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잘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아스트로키네매틱, 오스테오키네매틱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 건데 그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관절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그 관절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잘못되어 있다라면은 LOM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혹은 이 상방할주나 뭐 전방할주 같은 게 나오면서 다른 조직들을 자꾸 마찰이 생기면서 손상, 통증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한 제한된 움직임 자체가 컴펜세이션 패턴, 잘못된 운동 패턴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혹은 잘 안 되는 조인트 플레이를 찾아야 하는 거죠. 하방 할주가 잘 안 되든지 견갑골의 상방 회전이 잘 안 되든지 후방 경사 안 되든지 하면 그 움직임 조인트 플레이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들이 하는 치료사들이 보통 매뉴얼로 하는 치료 테크닉들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하고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